오늘 안에 돈을 보내야 준호 씨 시신을 데려올 수 있어요. 더 늦으면 현지에서 바로 하장한대요. 어머니,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제 손에 인감도장을 쥐어줬습니다. 탁자 위에는 집 매매 서류와 3억 원의 송금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준호는 제 외아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다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히자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집까지 붙잡고 계실 이유는 없잖아요. 바로 그때 법무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반쪽이 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인감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도장 찍지 마.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었다던 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숙, 67살입니다. 저는 29의 남편을 잃고 혼자 외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준호는 43이 되던 해 국내 건설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박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수진은 계산이 빠르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준호 씨 잘 챙길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드디어 제 편이 한 명 더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년이 지나자 수진이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 집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오래 산 집이라 익숙하다. 요즘은 집도 재산이에요. 깔고 앉아만 있으면 뭐해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돈은 굴려야죠. 준호가 해외 현장으로 장기 출장을 떠난 뒤부터는 집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준호 씨가 귀국하면 사업하고 싶대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말하면 생각해보마. 아들은 돈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출국 전날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누가 뭐라고 해도 집은 절대 팔지 마. 그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그런 아들이 해외로 떠난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죽었대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준호 씨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대요. 수진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발급했다는 사망 확인서와 현장 사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준호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시신은? 사고가 너무 심해서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대요. 현지 회사에서 준호 씨 시계하고 지갑을 확인했대요. 회사에 전화해봐. 내가 직접 물어볼게. 이미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현지 경찰이 조사 중이라 지금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대요. 저는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준호 씨 없이 저 어떻게 살아요? 그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잡고 웃던 아이가 해외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게 해줬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오민석 차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해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소지품과 여권으로 우선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언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현지 형량업체 채무와 병원비, 운구 보증금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절차에 따라 화장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두 합하면 3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신을 데려오는데 3억이나 필요하다고요? 운구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호 소장님 명의로 남은 현장 손해배상 문제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자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현장 책임자라 빚까지 떠안았나 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시신도 못 데려온대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니? 하청 계약이라 개인 책임이래요. 우리한테 3억이 어디 있어? 수지는 기다렸다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있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집은 팔지 말라고 했다. 살아있을 때나 집이지. 아들이 죽었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수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시신이 외국에서 불태워줘도 집만 지키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음성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사고 전에 남겼다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 부탁해.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밤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결국 집을 내놓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35년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준호가 벽에 낙서했던 흔적도,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 들어왔던 현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아야 빨리 팔린다고 재촉했습니다. 시세보다 8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온 날 수지는 장례식장부터 예약했습니다. 시신도 안 왔는데 벌써 장례식장을 예약하니? 들어오자마자 모셔야 하잖아요. 영정사진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수지는 준호가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을 골라 영정사진까지 만들었습니다. 검은 리본을 두른 액자 속에 살아있는 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시신보다 집 잔금이 들어올 날짜에 더 예민했습니다. 어머니, 매수자 잔금 날짜를 더 당길 수 없대요? 이미 최대한 당긴 거다. 하루만 늦어도 현지에서 준호 씨를 화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네 돈부터 보내면 되잖니? 제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전세금밖에 없어요. 준호가 해외 가기 전에 적금이 있다고 했다. 그 돈은 현장 사업에 다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사망 확인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병원 이름이 2가지로 적혀 있었고 문서 아래 찍힌 도장도 흐릿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 확인서에 적힌 사고 시각과 현장 보고서의 사고 시각이 1시간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에게 말하지 않고 준호가 근무하던 회사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사망한 이준호의 어머니입니다. 직원은 자세한 조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을 확인하던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준호 소장님은 사망자로 보고된 직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사고로 죽었다잖아요. 현장 사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다른 협력업체 직원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준호 소장님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사고 후 현지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민석 차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직원은 사업 명단을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그런 이름의 차장님이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묻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사관과 현지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몇 번이나 담당 부서를 거친 끝에 아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3주 동안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깨어난 뒤에는 현장 계약 문제로 현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와 여권이 사고 현장에서 사라져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 제출한 비상 연락처에는 아내인 수진의 번호만 등록돼 있었습니다. 수진은 병원에서 걸려온 첫 전화를 받은 뒤 자신이 가족에게 설명하겠다며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가 의식을 되찾은 날 현지 병원은 가장 먼저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통역관의 휴대전화로 음성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대사관을 통해 원본 음성 파일은 전달받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 부탁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 살아있어.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한국에 들어갈게. 엄마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을 때까지 수진이가 잘 설명해 줄 거야. 수진은 뒷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 부탁해. 그 한 문장만 제게 보내 아들의 유언처럼 꾸민 겁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을 팔려는 이유가 단순히 빚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매수자는 처음에는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을 2배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사망서류와 신고 접수증을 보여주자 받은 계약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합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매매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잔금은 예정대로 들어온다.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들어오는 즉시 현지 계좌로 보내야 해요. 돈을 보내기 전에 회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고 싶구나. 오 차장님은 해외에 있어요.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운구 절차를 설명하려고 귀국한다고 연락받았다. 수지는 당황하면서도 곧 말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봐요. 잔금날 함께 만나면 되겠네요. 저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인 척 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귀국도 수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귀국하자마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절 찾아왔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은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보낸 사망 확인서와 잘린 음성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가 이걸 보냈다고? 네가 죽었다면서 내 집을 팔게 했어. 그럴 리 없어. 네 시신을 데려오려면 사막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호는 가짜 회사 담당자의 음성을 듣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목소리 오민석이야. 아는 사람이니? 예전에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했어. 수진이하고도 같은 팀이었고. 준호는 오민석이 자신에게 해외 현장 일자리를 소개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출국 후에는 수진과 오민석이 자신 몰래 연락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준호가 아내 태블릿과 공동계정에 남아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수진과 오민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부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집 잔금이 들어오는 다음 날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짜가 없는 편도 항공권도 2장 예약되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집 3억 원을 챙겨 함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위조된 서류와 통화 녹음, 메시지를 모두 제출하고 돈을 요구하러 오는 날짜와 장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날 수진과 오민석을 법무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3억 원은 오늘 바로 보낼 수 있다. 수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가슴에는 검은 리본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죽지도 않은 남편의 상복을 입고 온 겁니다. 한쪽에는 수진이 미리 만들어둔 준호의 영정사진도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 취소를 위해 제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오민석도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현지 회사에 연결해서 시신을 반드시 모셔오겠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은 확인했습니까? 오민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겁니까? 수진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돈부터 보내야 한다니까요? 저는 송금 신청서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구나. 수진이 제 손에 인감도장을 지어줬습니다. 아드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집까지 붙잡고 계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도장 찍지 마. 수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준호는 수진의 가슴에 달린 검은 리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자신의 영정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검은 리본이 둘러진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나 대신 걸어두려고 했던 거지?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영정사진을 수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정말 죽기를 기다렸네. 준호 씨, 이건 내가 죽었다고 엄마한테 말했어? 수진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휴대전화로 원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살아있어.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한국에 들어갈게. 사무실 안에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부분만 정확히 잘라냈구나?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준호가 살아있다는 연락은 언제 받았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오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회사 차장 행세했어? 오민석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수진 씨가 부탁해서 전화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준호 씨가 몇 달 동안 못 들어오니까 어머니 집부터 팔자고. 오민석이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보험금까지 받으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보험금? 저는 수진이 숨겨뒀던 보험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가 출국하기 석 달 전 수진은 남편 명의로 고액의 해외 사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수진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입하자고 했잖아. 나는 회사 단체 보험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았어. 수진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민석 씨가 이것만 해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잠깐 미쳤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빚 때문인 줄 알았다.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진과 오민석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편도 항공권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국 날짜는 제 집 잔금이 들어오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노인네 집 잔금 들어오면 바로 출국하자. 장례식은 적당히 치른 척만 하면 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다음 메시지도 읽었습니다. 준호가 살아 돌아오면 어떡해? 그리고 오민석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나가면 돼. 3억만 있으면 당분간 우리를 못 찾아. 준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도망갈 준비까지 했어?
여보, 그건 민석 씨가 시켜서. 네가 먼저 남편 보험까지 받으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오민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수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사람이 돌아오는 표도 없이 떠나니? 어머니, 네가 정리하려던 건 빚이 아니잖아? 우리 모자였잖아. 수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가슴에 달린 검은 리본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정사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살아있는 나를 먼저 죽인 거야. 오민석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밖에는 이미 자료를 전달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온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잠깐 미쳤어요. 잠깐? 저는 영정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집을 내놓고 영정사진을 만들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편도 항공권까지 샀잖아. 사람 하나 죽이는데 한 달이나 걸렸는데 그게 잠깐이니?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집을 팔았어? 저는 인감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가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건 내 아들이 아니야. 수진이 울면서 절 바라봤습니다. 너를 가족이라고 믿었던 내 마음이지.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준비했던 해외 송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정리하며 비용은 조금 들었지만 평생 마련한 집과 3억 원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과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오민석은 위조한 서류와 돈을 요구한 일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진이 예약해둔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드님 장례로 예약돼 있네요. 취소 사유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의 취소 사유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 예약금 일부를 돌려받은 날 저는 준호와 시장 국밥집에 갔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집까지 팔 뻔했네. 네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네 탓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어. 나도 그랬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평생 잘할게. 저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가 살아 돌아온 건 고맙다. 하지만 내 집까지 다시 네 인생에 걸진 않을 거야. 엄마, 너도 네 인생을 다시 세우고 나는 내 집에서 내 삶을 살 거다. 서로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면서 살자. 저는 아들의 그릇에 따뜻한 국물을 떠줬습니다. 집은 안 팔았지만 믿음 하나는 팔아버렸구나. 너무 싼 값에. 미안해, 엄마. 살아서 돌아왔으면 이제 제대로 살아.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네 인생도 내 인생도 다시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말고. 죽었다던 아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 마음은 그날 완전히 장례를 치렀습니다.